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자, 다시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기억을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축삭 둥덕에서부터 터미널까지는 우리가 정기적, 즉 전압 의존형 채널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정기적 흐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즉 전이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안정막 전이라고 그래요. 이 안정막 전이는 그냥 일상적인, 아무런 변화 없는 그냥 일괄적인 어떤 흐름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세포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밖이 될 수 있고 여기가 아닌데 여기 물질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즉 여기를 확대를 해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막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채널이 있는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얘네가 일을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 시간에 안정막 전이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뭐라고 했나요? 수동 채널. 수동 채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열려있는, 즉 항상 안정막 전이를 유지해 주려고 애쓰는 채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안정막 전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되냐 하면은 활동 전이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활동 전이는 뭐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연접 전이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안정막 정의를 좀 더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은요.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지 않을 때 세포막의 정기적 대립 상태에서 세포막의 안과 밖의 전이차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일정한 전이차를 가지고 있는데, 즉 신호를 전달하지 않을 때 그냥 있는 상태의 전이차를 우리는 안정막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 수동 채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 있냐면은요. 우선은 여기를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세포박. 여기가 세포 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온 채널이 있고 여기는 지질층이라고 할게요. 이때 신경섬유 안쪽의 전압이 바깥쪽에 비해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거예요. 즉 세포 밖에서의 전이보다 안쪽에 마이너스 전압이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했어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냐면 전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집어넣어서 이 안쪽에 전압을 본 거죠. 이때 전압이 마이너스 70mV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안정막 전이를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칼륨 이온에 의해서 안전막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요. 마이너스 90mV이고요. 나트륨에 의해서 안전막이 유지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70mV인 거예요. 즉 안쪽에 있는 전의 차이가 이 정도 난다. 근데 그게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차이는 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각각의 이온에 대한 세포막의 투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세포막에서의 안전막 전이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끔 하는 유출 채널로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나트륨과 칼륨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펌프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냐면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즉 보다 더 많은 쪽에서 보다 더 적은 쪽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이것을 우리가 확산에 의한 막전이 형성인 거예요. 즉 나트륨하고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요. 세포 외액, 즉 바깥쪽에 있는 곳에서 높은 농도를 가져요. 반대로 칼륨 이온 같은 경우는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세포 안, 즉 내에 더 많은 농도를 가지고 가는 거죠. 즉 많이 더 분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어느 한쪽이 높기 때문에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밖이 되고 여기가 안이 되면 나트륨은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흐름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륨은 이렇게 흘러서 바깥으로 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온의 농도 경사로 인해서 확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확산의
이론의 원리가 즉 수동 채널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세포막에서 나트륨 이온은 농도가 밖에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칼륨 이온은 안쪽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고 이것을 수동 채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누출 통로, 즉 유출 채널인데요. 이렇게 계속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포 안에 밖에서의 전압차가 커지겠죠. 혹은 전압차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확산전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칼륨이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온의 확산에 의해서 안점막 전이가 형성이 되는데 더 많이 기여를 하는 것은 칼륨 이온의 투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정상적인 신경세포 내에서는 신경섬유에서 보면 칼륨 이온의 투과성이 나트륨 이온의 투과성보다 뭐예요? 곱하기 100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나트륨과 칼륨 펌프라고 제가 기록을 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나트륨과 칼륨의 펌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안점막 전이를 이루는 데 기여를 하죠. 얘네들은 확산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해요. 이건 주거니 받거니가 해요. 아까 세포 내에서 있는 이온과 바깥에 있는 이온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이온의 투과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요, 똑같이 주거니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세 개의 나트륨 이온하고요. 2개의 칼륨 이온을 동시에 막 교환해요. 그래서 펌프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빼주고 하나를 집어넣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서 우리가 안쪽 세포 안의 전압 차이를 항상 음전화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마이너스 70mV를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안점막 전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수동 채널이 있는데 확산의 성질을 갖고 있는 수동 채널이 있고 하나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없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호르몬을 쓴다거나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을 쓴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다시 쭉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뭘 볼 거냐면 연접전이를 볼 거예요. 이 연접전이는요.
국소 전이를 만드는데, 여기서 국소 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러분들 어떤 자극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한 사람을 한테 자극을 주는데 이만큼 자극을 줄 때랑 이만큼 자극을 줄 때가 다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은 자극도 계속 주다 보면 내가 아프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콕콕콕 찌르면 처음에는 뭐 별 생각 없다가 계속 찌르게 되면은 계속 찌르지 마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는 그때부터 내가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받을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들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작은 자극을 우리가 국소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연접전이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얘네들은 연접 후막의 수용체, 즉 수용체가 뭐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는, 즉 열쇠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용체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 신경 전달 물질과, 즉 신경 전달 물질하고 수용체가, 즉 연접 후막의 수용체죠. 결합을 했을 때 이 세포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붕국이라고 하는데, 붕국의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과하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붕국, 과붕국이라고 해요. 즉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탈분국이 되는 것은요, 신경세포에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많아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안쪽으로 유입이 많아졌을 때 탈분국이 일어나고요. 이것을 우리는 흥분성 연접 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연접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기억에 뭘로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축삭 종말 부분이에요. 이거는 다른 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체예요. 그런데 제가 연접 전이는 리간드 의존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리간드 의존성에 있는 채널을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리간드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신경 전달 물질 혹은 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거죠. 분포가 돼서 여기에 키가 하나 딱 맞게 되면 여기에 물질 이동이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쵸? 근데 특히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많아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탈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런 현상을 흥분성 연접, 여기 연접이라고 그랬죠? 연접, 여기가 전이고 여기가 후가 되는 거예요. 즉 연접 후 막이 되는 거죠. 후 막에서 일어나는 전이. 그래서 이걸 빼고 다시 흥분성 연접 후 전이가 되는 거예요. 과분국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 가분국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또 이런 이온 채널이 있는데
여기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붙는 거예요. 또 와서 여기에 또 붙는 거죠. 그럼 또 물질 이동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얘네들 성질은 뭐냐면 세포의 흥분성이 저하되어서 활동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된 것을 우리가 억제성에 해당되는 리간드 의존성 채널의 역할인 거예요. 즉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분극이라고 하죠. 이러한 과분극은요,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흥분성이 있는 것처럼 여기를 억제성 연접 후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용체가 하나가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극을 전달을 하거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꼭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활동전이라고 그래요. 즉 활동 전이가 일어나야 우리가 느끼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활동 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과중이 되어져야 돼요. 즉 여기서 자극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자극들이 모여서 자극을 줘야 내가 큰 자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아주 작은 자극들인 거예요. 이 자극은 시간적 가중과 공간적 가중으로 나누어지고요. 시간적 자극은 한 대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잊을만 하면 또 때리고 잊을만 하면 또 때리고 잊을만 하면 또 때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 가중에 의한 변화예요. 그럼 공간적 가중은 뭐냐면 이런 작은 자극들을 한 번에 때리는 거죠. 그래서 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것을 공간적 가중이라고 해요. 이 활동 전이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그릴 건데요. 여기서는 시간을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는 막 전위를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미리볼트 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정막 전이는 기본적으로요, 나트륨 이온의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지만 안정 상태에서는 칼륨 이온은 누출 통로로 인해서 열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활동 전이가 일어나기 전 세포막 전이는 안정막 전이 상태로 되어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70mV 정도를 띄우고 있어요. 여기는 안정막 전이죠. 그런데 앞서 설명했던 흥분성 연접 후 전이와 같이 국소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갔다가 조금씩 가중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좀 전에 강의를 했을 때 가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어떤 자극이 아주 작은 게 하나가 와서 없어지기 전에 또 가고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시간 가중, 시간적 가중. 근데 이런 작은 자극들이 한 번에 오는 것을 우리가 공간적 가중이라고 하는데 무엇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여기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문턱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역치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이 역치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화가 날 수도 있고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나 여기까지만 참고 여기서부터 화낼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역치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렇게 가중이 되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문턱값 위치가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55mV예요. 즉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화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급동하게 변하기 시작한 기준점이에요. 왜? 사람이 화가 나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화를 안 내다가 어떤 사건이 딱 터져가지고 내가 역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면 어떻게 갑자기 폭발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끝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활동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급격하게 뭔가를 폭발하는 그런 과정이죠. 최고점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최고점을 찍으면요. 여기가 플러스 30mV 정도가 되는데 찍으면 다시 내려와요. 우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 그림에서 이제 또 말들을 하나씩 만들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 문턱값 전위를 지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이온 채널이 개방이 되냐면 나트륨에 반응하는 통로가 개방이 되어서요. 세포 안으로 나트륨 이온의 유입이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래 마이너스를 띈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보다도 어떻게 해요? 양의 전하를 띄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여기가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탈분국이라고 해요. 즉 탈분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역치를 지나서 나트륨 이온의 투각성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증가를 하여 세포 내에 음의 이온이 양의 전환자를 띤 곳으로 넘어가는 시점, 즉 지나치게 많아진 양의 전압에 의해서 양의 전하에 의해서 우리가 플러스 30mV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탈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이 개방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면 나트륨 이온이 계속 개방이 돼서 계속 오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시 정지를 하게 돼요. 즉 활성이 되지 않는, 즉 통로가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단계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트륨 통로의 불활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불활성이 뭐예요? 활성이 돼서 여기서 발화점부터 활성이 돼서 나트륨 이온이 개방이 돼서 우리가 탈분국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일정 수준이 되면 이 이온 채널이 불활성이 되는 거예요. 즉 일을 하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정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이온 채널이 개방이 되느냐면 칼륨 이온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개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양의 이온이 이렇게 많고
많고 음의 이온도 이렇게 많았는데 나트륨 이온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칼륨 이온이 다시 밖으로 나가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이너스 됐던 것은 나트륨 이온 때문이었고, 이게 다시 설명하면 마이너스, 즉 음의 전하를 띠고 있었던 세포 내 안이 나트륨 이온의 유입으로 인해서 플러스 양의 상태로 바뀌었다가 이게 정점을 도달하고 나니까 얘가 이제 일을 하지 않아요. 이온 채널이.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칼륨 이온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포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세포 밖으로. 그러면 양의 전하가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여기는 어때요? 보다 더 음의 전하가 많이 생기겠죠. 즉 마이너스 음의 전하에서 양의 전하로 갔다가 다시 음의 전하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칼륨 통로를 개방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를 우리는 재분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역치 기준을 지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아까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불활성이 되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분극이 칼륨 이온을 계속 내보냈어요. 근데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칼륨 이온 통로를 폐쇄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쯤에서 이온이 시작을 하는데 안정막 전위를 찾아가는 과정이 재분국인데 너무 내려간 거예요. 즉 안정막 전위보다 내려가는 거죠. 즉 그림을 다시 보시면 안정막 전위가 이 상황인데 이 상황보다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도하게 문제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너무 과도하게. 즉 마이너스 70mV보다 더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게 과분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 나트륨 이온이 통로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나트륨 이온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고 칼륨은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칼륨 통로를 폐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폐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폐쇄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과도하게 음의 전하를 띠기 시작하니까 가분국이고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 나트륨과 칼륨 통로가 다시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면서 안정막 전위를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이 시간은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기간 동안은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기간이 돼요. 즉 불응기라고 하는데요. 즉 반응이 없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반응이 없는 이 기간, 즉 문턱값을 지나서부터 급활성화가 되고 다시 칼륨 통로가 일어나면서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는 어떠한 자극이 와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자극에도 세포막은 반응하지가 않아요. 즉 발화점을 지나는, 즉 문턱값을 지나는 그 지점, 발화점을 지나는 그 지점부터 정점을 찍어서요, 다시 재분국으로 이제 내려가는 시점에, 특히 재분국은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오는 그 기간 동안,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바뀐다 그랬죠. 이 기간 동안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아서 절대 불온기가 되는 거예요. 즉 활동 전이가 시작이 될 때 한 번 열렸던 나트륨 이온은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일을 하지 않거든. 다시 오픈되지 않아. 즉 불활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활성이 되지 않고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자극에 의해도.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불온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상대적 불온기라고 하거든요. 상대 불온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대 불온기는 활동 전이의 후반부에서, 즉 활동 전이 후반부라는 건 재분국의 3분의 1 지점을 지나서 그 지점이 지난 그때부터, 즉 절대 불온기에 이어서 나타나는, 즉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그때부터요, 내가 안정막 전이로 가기 전까지를 우리가 상대적 불온기라고 얘기를 해요. 즉 상대 불온기라고 하죠. 그러나 절대 불온기하고 상대 불온기의 차이는, 여기는 한 번 자극이 받은 거가 있는데 더 큰 자극이 와도 전혀 상관없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상대 불온기는 지금 가는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이 되면, 상대적으로 큰 자극이 되면 활성 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아까 안전막 전이가 있어가지고 역치리가 활성 전압에 의해서 가분기로 갔었잖아요. 여기 가분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얘가 더 자극이니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즉 활동 전압이 다시 생성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상대 불온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온기에서는 한 번 활성화되어져 있는, 즉 활동 전이가 나타나면 그 외 자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상대적, 즉 상대 불온기에서는 또 다른 자극이, 훨씬 더 강한 자극이 오면 활성이 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 문턱값을 지나기, 즉 발화점이 지나가기 전 요 단계에서는, 여러분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요 지점에서는요, 보세요. 문턱값을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활성 전이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안에서는 자극이 계속 와서 가중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활동 전이로 가거나 아니면 사장되거나 되는 거예요. 즉 문턱값을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도달을 하지 않으면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사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무율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강한 자극이라도요, 문턱값을 넘지 못하면 활동 전이를 만들 수 없다.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전위인데, 여기는 안정막 전위, 여기는 역치, 문턱값, 여기는 활동 전위.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발화점이 되겠죠? 글씨가 너무 못 써요. 그쵸? 좀 심한 것 같아서 다시 쓸게요. 불화점을 지나면, 문턱값을 지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올라가서 급격하게 올라가죠. 여기를 탈분극. 여기를 다시 내려와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재분극. 안전막까지 내려가면 좋은데 과도하게 음의 이온을 띠게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과분극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탈분극이 될 때는요, 이 시점부터 나트륨 이온이 개방이 되고요, 활동 전이가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나트륨 이온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불활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때부터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다시 안정막 전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칼륨 이온이 오픈이 되면서 재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의 이온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안정막 전위보다 내려왔어요. 이거를 우리는 가분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문턱값을 이렇게 넘지 못하면, 즉 발화점을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사장된다고, 즉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무율이라고 그랬고요. 또한 이렇게 탈분극이 돼서 나트륨에 관련된 채널이 오픈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재분극의 3분의 1 지점 정도 되는 여기까지는 어떠한 자극이 와도 절대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여기는 뭐냐면 절대 불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가분극이 일어나는 요 시점까지는 얘보다 더 강한 자극이 다시 왔어요.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상대 불온기가 되는 거죠. 어떠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 강의는 좀 길었죠? 3주차 강의는 여기서 끝이 나고요. 과제 3은 다음과 같아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그려보고 설명을 달아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봬요.